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9월의 첫 주말입니다. 어느덧 2024년 달력이 4장 남았네요. 예쁘게 가을이 물들어가는 와중에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돼 있는 딥페이크 사태가 학교 현장에서 벌어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불법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연예인들 사이에서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걸그룹 아이돌, 여배우 등 피해를 호소하는 연예인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딥페이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연예계, 사회적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할지 문화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죠. 미디어 비평 시간에는 부천 화재 사고 보도에 쏟아진 악플, 댓글창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재난이나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댓글창을 닫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계기로 이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사실 언론 보도나 유튜브에서 댓글창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난이나 사건, 사고 이외에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경우에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최근에 부천 호텔 화재 사고 관련해서 언론 보도와 유튜브 영상들을 좀 살펴보다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네. 일단 화재 사고 관련해서 가장 최근 상황을 조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8월 22일에 부천에 있는 호텔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2일에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서 화재 발생 시에 투숙객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네. 화재 초기에는 투숙객 규모가 27명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57명의 투숙객이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분이 있었으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었다라고도 알 수 있겠고요. 또 아울러 사망자 중 두 분이 에어매트를 통해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숨진 것과 관련해서 소방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지금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 댓글 관련 아이템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이 사고가 숙박업소에서 일어났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댓글에서 너무 많은 막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도가 점점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네. 나중에는 지역 비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이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런 악성 네. 댓글들을 봤는데 부천 호텔 화재 참사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음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이들에 대한 입건전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희생자들이 평일에 호텔을 간 행동에 대한 원색적인 모욕과 비난을 해서 그런 글들을 이제 수사한다는 것인데요. 경찰은 이 같은 게시물들이 심각한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라고 보고 서둘러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희생자에 대한 모욕성 게시글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한편 게시물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성립되는지를 판단해서 혐의가 있다라고 보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는 건데요. 네. 물론 이런 글들은 모두가 언론 보도에 달리는 게시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 글들도 많이 있는 거죠. 네네. 그렇지만은 이런 글들이 대체로 언론 보도 그 밑에 달리는 게시글이거나 또는 유튜브 안에 언론사 계정에 있는 그런 이제 콘텐츠 속에 있는 댓글에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최소한 포털에 있는 언론 보도들 그리고 언론사 홈페이지에 있는 댓글창 그리고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에 올라가는 댓글창 이런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 대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응 매뉴얼에 2차 피해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나요? 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 계획이라는 이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 매뉴얼에 재난수습 과정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SNS 등에서 퍼지는 유언비어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것을 실제로 시행하느냐, 얼마나 시행하느냐, 이것은 그때그때 정부의 의지와 실행력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심각하던 2021년 중대본은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보도자료를 여러 번 배포했고요. 그리고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가 나서서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12구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2차 피해 문제 대응 요청마저도 묵살할 정도로 미온적이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뉴스타파가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서 국무총리실과 행안부가 2차 가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문서를 생산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국무총리실은 2022년 12월 21일 보낸 답변서에서 2차 가해 문제는 중대본에서 논의하고 경찰청이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문제는 2022년 12월 2일 이미 중대본은 해체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체된 중대본의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황당한 답변을 내놨던 것이에요. 뉴스타파는 행안부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재난보도 준칙에는 재난 시 혐오 표현에 대한 대책, 다시 말해서 댓글과 관련한 조항은 없나요? 재난보도 준칙에도 이 보도 내용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내용들은 충실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간 이후에 댓글이나 네. 그런 이후의 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재난이 아니더라도요. 언론의 보도 또는 방송 콘텐츠로 인해서 인터뷰이나 출연자의 신변에 위험이 발생했거나 차별, 혐오, 괴롭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언론사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준칙 같은 것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발생하면이라는 제가 말씀드릴 때 발생하면이라고 했잖아요. 발생하면입니다. 발생하면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너무 늦다는 거예요. 네. 발생하고 나서 하는 조치는 이미 이 인터넷에서 무엇인가가 발생했다는 걸 인지한 게 되었을 때에는 너무 많이 일파만파로 그 문제의 참상은 커지더라는 것이죠. 네. 따라서 저는 재난이나 사건, 사고, 특히 그런 어떤 재난의 특성에 따라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댓글창을 닫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모든 재난보도의 댓글창을 닫는 것도 좀 검토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뭐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 이런 그건 무리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언론사들이 이걸 판단해달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아무래도, 사건의 특성상, 특히 제가 이게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얘기하는 게 놀러 갔다라는 그런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호텔에서 발생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 혐오 글들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딱 예상될 때에는 즉각적으로 그냥 이번에는 그냥 댓글을 닫아버려야겠다라는 판단을 언론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예 스포츠 뉴스에서 댓글 서비스를 중단했던 사례가 저는 바로 이런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구 선수 고유민 씨의 죽음 이후에 2020년 8월 네이버와 카카오가 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 겸 배우 설리 씨 죽음 직후인 2019년 10월에 카카오가 그리고 2020년 3월에는 네이버가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채널A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경우에도 거기 출연하는 그 금쪽이라고 하는 어린이나 거기에 부모님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막 악플로 인해서 출연자들이 겪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프로그램의 댓글창을 닫고 있거든요. 이렇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해당 사건 사고의 그 특성을 잘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댓글창을 닫아두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저는 언론인이라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은 포털에서 자체적으로 2차 가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댓글창을 닫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판단을 해서 댓글을 관리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제가 뉴욕타임스는 어떻게 댓글을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뉴욕타임스는요, 악성 댓글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모더레이션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모든 댓글을 사전에 모더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악성 댓글을 관리합니다. 즉 댓글은 독자에게 바로 공개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니터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토한 후에 게시가 되는데요. 이것 말고도 AI 및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악성 댓글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부적절한 댓글을 자동으로 걸러내기도 합니다. 수작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대량의 댓글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는 장점도 있고 또 이 모더레이터의 검토 전후에 자동으로 댓글이 차단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혐오 발언이나 인신공격, 폭력적인 언어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서 부적절한 콘텐츠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신고 기능을 통해서 부적절한 댓글을 신고하게 만들어놨고요. 이를 모더레이터 팀이 검토하여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네. 이들이 모니터하는 이 기준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이름 부르기, 개인 공격, 외설적이거나 저속한 표현, 그리고 욕설. 그 욕설에는 속어와 대시로 이어진 문자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홍보, 사칭, 비논리적인 내용, 그리고 모두가 대문자로 작성된 댓글, 뉴욕타임스 직원에 대한 개인 공격, 그리고 뉴욕타임스 댓글 관리 정책에 대한 과도한 논의, 이것까지 허용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또한 특정 기사에 대해서만 댓글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애초에 댓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댓글 기능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것은요. 뉴욕타임스는 구독자 또는 프리미엄 사용자의 댓글을 우선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돈을 내면은 조금 더 유리한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책임감 있는 댓글 문화를 촉진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댓글을 다는 익명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악성 댓글이 발견되면은 뉴욕타임즈는 해당 댓글을 삭제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을 정지시키는 제재 조치를 취하고요. 반복적인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에서 영구적으로 차단시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참 여러 장치를 두고 제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재난참사나 사건 사고로 국한시키기는 하셨는데요. 사실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혐오성 댓글이 정말 많습니다. 네네. 따라서 댓글창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고 여기에 대한 논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7월 8일자 경향신문 보도
혐오, 난무, 포털뉴스 댓글창 폐지가 답일까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 보도에서 이러한 논쟁이 잘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혐오 표현성 댓글을 보고 신고를 해봤자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던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받는 고통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혐오 댓글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고요. 네. 이어서 댓글창 폐지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담았습니다. 댓글창 폐지를 주장하는 여러분의 의견을 담았는데요. 그중에서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 이분은 기사의 댓글창을 일단 모두 닫고 예외적으로만 열면서 댓글 토론의 주제, 규칙을 정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댓글창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언론 포털이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이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요, 한국처럼 언론 지형이 이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상황에서 댓글이 사라지게 된다면 편파적이다, 가짜뉴스다라는 지적들까지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려하면서 뉴스로 돈을 버는 포털이 혐오 표현이 올라오는 대로 적극 삭제하고 혐오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이용자는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면 된다. 혐오 댓글 때문에 댓글창을 닫자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권김현영 소장은요, 혐오 표현을 적극적으로 지우고 해당 이용자의 벌칙을 부과하면 된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정 표현을 삭제하면 그 표현을 우회하는 방식의 혐오 표현이 생겨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더라. 지금의 댓글 공간은 이미 온라인 공론장으로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공론장이라는 순기능을 살리냐 아니냐, 이런 프레임부터 적용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모든 댓글창을 폐지하자, 여기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소한 참사나 사건, 사고, 범죄로 인해서 이미 너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이 혐오 표현성 댓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언론사들이 최소한 그 판을 깔아주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혐오 댓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는 대단한 선심이 아니라 언론사의 의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방송하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어떤 점 먼저 짚어볼까요? 네, 지난 2주간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슈였는데요. 이 사안을 다룰 때 아쉬웠던 점 2가지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뉴스 인앤아웃 코너에서 전국 70여 곳 대학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때 유영 아나운서가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몰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최근 신문이든 방송이든 이 몰카라는 단어는 잘 보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몰래카메라의 약칭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이 몰카라는 용어를 쓰는 곳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 2017년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몰카 대신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배포하는 건 분명한 범죄인데 네. 몰카라는 용어가 범죄의 심각성을 약화시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021년에도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몰카라는 약칭에는 유의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한국기자협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몰카 대신 불법 촬영물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날 방송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도 몰카라는 단어를 쓴 것인데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네. 그 배경에는 몰카라는 이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몰카에 담긴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몰카 대신 범죄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불법 촬영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합니다. 네,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딥페이크 방송과 관련해 또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상당수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만 10살부터 14살까지 청소년의 처벌 정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 8월 29일 정법승부 코너에서 진행자와 임주혜, 이지은 변호사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네. 이때 청소년들은 이런 범죄에 경각심이 적다. 또 교육만으로는 범죄 근절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잘못 만들면 인생 끝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등의 발언이 오고 갔습니다. 대부분 주장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쪽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만 보면 이런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수차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나왔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못한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소년원이 너무 과밀해서 교화를 위한 교육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강력범을 키우는 곳으로 전락했다는 지적 등이 있는데요. 네. 즉 현행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니 현행 제도부터 취지에 맞게 다시 재조정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물론 화가 나서 청소년들 인생 끝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가득 찬 이날 방송이 촉법소년 논란에 관해 청취자에게 다양한 판단의 근거는 제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적어도 지금까지 왜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되지 않았는지 또 엄벌 여론에 밀려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점은 무엇이 있는지 짧게라도 소개를 해줬더라면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좀 더 근본적이고도 다방면에 대한은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문제는 다각도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아쉬우셨을까요? 네, 출연자의 편향된 발언을 짚고 싶습니다. 지난 8월 30일 이번 주 승부 코너에서 최진영 변호사와 배종호 세한대 교수가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가 김 당시 후보자가 노동운동도 한 사람이라며 균형 잡힌 노동관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자 배종호 교수가 김 후보자는 대법원도 국가폭력으로 인정한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서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라고 말하고 또 무노조를 찬양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런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유를 듣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네. 저도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최 변호사는 과거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니 너무 비판만 하지 말자, 좀 믿어주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거를 요구를 하는데 믿어보자고 말하는 게 합리적인 토론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식의 주장이 반복되다 보니 최진영 변호사가 김문수 후보자 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인상도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청취자인 내가 들어서 나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토론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토론이 진행될 때에는 진행자가 한 번 더 근거를 요구한다거나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하기를 바랐는데 그런 역할이 없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살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이번 코너는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의 뉴미디어 트렌드는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사, 여군, 여기자뿐 아니라 10대 피해자도 상당수인 걸로 전해지는데 연예계에서도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룹 트와이스, 블랙핑크부터 배우 박규영에 이르기까지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딥페이크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법적인 그런 강력한 모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딥페이크 현황을 보면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요.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에서 발표한 보고서인데 네. 지난해 7, 8월에 성착취물 사이트 10곳 또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서 올라온 9만 5천여 건을 분석하니까 개인 중에 53%가 한국인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가수나 배우 등 연예인들이 대부분이었고 10명 중에서도 8명이 한국인 가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또 다른 조사를 보니까요. 특히 이제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에서 등장하는 국적도를 살펴보니까 미국이 41%, 한국이 25%, 인도가 13%, 영국 12%, 캐나다 6%였는데 사실 미국, 인도, 영국, 캐나다는 다 영어권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이 여기에 25%나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었고 가수나 배우, 연예인이 대부분이었다. 지금 네. 세계를 무대로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K-팝 가수 중에서도 이제 걸그룹 등을 포함한 여성 가수들이 오히려 한류 열풍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제 목표물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전 세계 최대 피해자가 K-팝 여성 가수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네. 이제 정작 더 심각한 것은 그 K-팝 아이돌 여성 이제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이런 딥페이크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나 해외 플랫폼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네. 여자 연예인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이런 피해를 호소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피해 연예인, 소속사 입장 궁금하고 지금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서 이제 소속사별로 법적 강력하게 대응을 대응을 했는데.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네. 근데 여성 연예인 입장에서는 사실 공개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게 되면 특히 여성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런 음란 합성물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사람들까지 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네. 루핑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1인 기획사 같이 좀 영세하거나 소속사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열악하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런 여성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기가 어려운 이중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중고가 있다. 한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력히 처벌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처벌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처벌은 처벌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플랫폼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또 책임져야 되고 또 이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해외 서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네. 소속사만이 아니고 여러 이제 단체들 이제 또 정부의 조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연예인들은 대중의 얼굴을 드러내는 직업이라 이런 범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래전부터 합성 사진 피해의 대상이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나아지기는커녕 최근 들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딥페이크라는 거는 이제 유명인들이 이제 등장하는 문제의 콘텐츠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에는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이런 측면들이 강화됐었는데 최근에는 일반인, 특히 어린 학생들한테 이르고 있는데요. 교육부의 공식적인 그런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196건의 딥페이크 피해 신고 가운데 초등학생 피해 사례가 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와 서울시 추산에 따른 또 데이터도 있는데요. 400에서 500개 정도 학교에서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가해자로 검거된 인원의 95%가 10대와 20대였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많이 그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점이 큰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또 다른 조사를 보면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27일과 28일간 이틀간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 대상으로 좀 넓혀봤더니 약 2,50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제 빈도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그냥 일반인, 내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앞에서 우리나라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나라라는 그 조사 결과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게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건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만큼 인공지능 AI에 대한 접근성이 좀 높은데 좀 무방비적으로 접근성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높은 기술 개발성과 접근성에 이어서 젠더 갈등이 좀 굉장히 미묘하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딥페이크 영상물, 특히 이제 음란물이나 지인 능욕 같은 경우에는 주변 아는 사람을 모욕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이걸 가지고 좀 희화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변져 있다. 놀잇감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집단 또래 심리가 있으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아는 혹은 주변 사람들을 특히 여성분들 이런 식으로 수단화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성적인 호기심이나 성욕 충족이 아니고 어떤 고의적인 폭행 유의 놀이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처벌은 약하고 붙잡히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너무 청소년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이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처벌 건수가 2011년에 156건, 2022년에 160건, 2023년에 180건 그래서 늘어난 숫자에 비해서는 처벌 건수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외국계 플랫폼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딥페이크 이제 음란물 내지는 성착취물들이 한국에서는 유독 또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 말씀해주신 것처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 10대 청소년들이 죄의식 없이 하나의 놀이처럼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엄연한 중범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외에서는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법에 관련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있겠습니다. 영국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자체 처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사람을 입건해서 무제한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유 의도가 없었다 해도 제작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에서는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소지하거나 이를 알고도 수신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호주도 성착취 불법 합성물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서겠다라고 정부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부터 불법 합성물 영상 등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하도록 규정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딥페이크 피해자가 그걸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 투쟁을 벌이는 게 아니고, 그 플랫폼 운영자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심지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연방 대법원이 텔레그램이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협조에 응하지 않자 브라질 전역에서 텔레그램 접속을 차단하라고 통신업체에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랫폼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규제와 통제를 하는 방식으로 일본 강력하게 세계적인 흐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원내 의약품 구매를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관리까지 쉽게 10만 의사를 위한 온라인 의학 포털 검색창에 의료인 구인구직도 블루닥에서 시작하세요. 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 스펜다우 발레의 트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